경남 남해의 작은 언덕 위 바다맞이 민박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한옥 한 채가 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이 작은 민박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마치 운명이 이 작은 민박집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같았다. 2023년 3월 15일 평범한 오후였다. 이순자 할머니는 빈 방들을 청소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또 오늘도 손님이 없네. 이러다가 민박집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였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세요? 문 밖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큰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첫인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며칠 머물고 싶은데. 아, 네 있어요. 근데 며칠이나 머무실 건가요? 박철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 달 정도요.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놀랐다. 민박집에서 한 달씩 머무는 손님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서웠던 할머니에게는 반가운 일이기도 했다. 박철수의 첫날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한 달 머문다는 사람 치고는 짐이 너무 적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밤이 되자 더욱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박철수는 밤마다 민박집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다. 응, 아직 안전해. 네, 며칠 더 있어야겠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일까? 3일째 되던 날 오전, 드디어 답이 찾아왔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중년 남성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분 여기 계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희는 신문사 기자들입니다.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신문사 기자라는 말에 할머니는 더욱 궁금해졌다. 그런데 박철수는 창문으로 기자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다. 기자들이 할머니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이분이 대기업의 회계 부정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예요. 수백억 원 규모의 회계 조작을 발견하고 언론에 제보한 분입니다. 그런데 고발 이후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정신적 압박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자취를 감췄어요. 가족들도 위험해져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팠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고생하고 있다니. 기자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해변가에서 박철수를 찾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 씨, 여기 계셨군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착한 일 했잖아요. 박철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착한 일이라니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 씨, 도망만 다닐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싸우자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도망만 다닐 게 아니라. 철수 씨는 회계사잖아요. 이 동네는 세무사무소도 없어서 다들 불편해했거든요.
여기서 작은 사무소라도 내면 되잖아요. 할머니의 제안에 박철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정말 가능할까요? 아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못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세금 신고도 도와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회계도 도와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박철수는 남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철수가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20일 저녁,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다. 밤 8시쯤 택시 한 대가 민박집 앞에 섰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내렸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 맞아요? 밤에 혼자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도 뭔가 수상했다. 밤늦게 왔고 짐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손톱은 모두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다. 뭔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손 같았다. 하지만 옷차림은 도시적이고 세련되었다.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일주일, 아니 며칠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대답도 애매했다.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손님을 받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김미영이 해변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발차기, 주먹질, 몸놀림. 마치 무술 고수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박철수도 놀랐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머물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김미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 네, 김미영입니다.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몸 관리요. 김미영은 대화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4월 23일 오후 마을에 소란이 일었다. 도둑이야. 도둑? 누군가 할머니 지갑을 뺏어갔어. 80세 된 마을 할머니가 장을 보다가 오토바이를 탄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긴 것이다. 그때 김미영이 나타났다. 어디로 갔어요? 저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김미영은 주저하지 않고 강도를 쫓아갔다. 그녀가 뛰어가는 속도는 보통이 아니었다. 올림픽 선수를 보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김미영은 강도를 제압하고 할머니의 지갑을 되찾아왔다. 그 솜씨는 가히 영화 같았다. 정말 대단했어요. 한 번에 제압하더라고요. 무슨 영화 같았어요. 액션 영화. 마을 사람들은 김미영을 영웅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김미영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려고 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김미영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김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경찰이에요. 경찰이요? 형사예요. 서울청 강력계. 박철수는 놀랐다. 그런데 김미영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실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동료 경찰의 비리를 신고했거든요. 김미영 형사는 자신의 직속 상관과 동료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수사를 무마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신고 후에 왕따를 당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배신자 취급했죠. 그래서 휴직계를 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저랑 비슷한 처지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둘 다 옳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저도 그래요.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정의를 외치니까 혼자가 됐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더 큰 운명의 연결고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민박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벤츠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다.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대기업 회장 같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며칠 머무실 건가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 달 투숙객이었다. 정태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앞선 두 손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정 회장은 한 달치 숙박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불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생활 패턴은 독특했다. 낮에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주주총회는 네,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범상치 않은 사람 같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정 회장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철수가 우연히 정 회장이 읽던 신문을 보게 된 것이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성그룹 회장 횡령 혐의, 검찰 수사 착수. 박철수는 깜짝 놀랐다. 태성그룹이라면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정 회장과 닮은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혹시 정 회장님이? 그날 저녁 박철수와 김미영은 정 회장과 마주쳤다. 정 회장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혹시 신문 보셨나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저는 태성그룹 부회장입니다. 아니, 부회장이었죠. 그럼 혹시, 네, 그 기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정 회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다. 저는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횡령을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 회장의 진짜 이야기는 이랬다. 태성그룹의 회장인 형이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정 회장은 이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형은 오히려 정 회장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웠다. 증거는 모두 제가 한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감싸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김미영이 물었다. 말해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것으로만 보일 테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정 회장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형의 죄를 폭로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박철수, 김미영, 그리고 정 회장.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옳은 일을 하려다가 고통받게 된 사람들이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박철수가 말했다. 저는 회계 부정을 고발했고, 미영 씨는 경찰 비리를 신고했고, 회장님은 가족의 횡령을 막으려 했는데, 모두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 회장이 말했다. 혼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니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철수가 고발했던 대기업이 바로 태성그룹의 협력업체였던 것이다. 잠깐만요. 혹시 박철수 씨가 고발한 회사가 대한정밀인가요? 정 회장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회사, 저희 태성그룹의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그리고 제 형이 그 회사와 비리를 저질렀어요. 박철수는 놀랐다. 그럼 제가 고발한 회계 조작도, 네, 저희 회사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제 형이 대한정밀에 특혜를 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미영이 신고했던 경찰 비리 사건도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 김미영 씨가 신고한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됐다고 하셨죠? 정 회장이 물었다. 네, 그래요. 왜요? 그 조직폭력배들, 저희 회사 주변에서 활동하는 놈들일 겁니다. 제 형이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김미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 상관들이 무마시킨 사건이, 네, 아마도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건일 겁니다. 세 사람은 점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각각 고발하고 신고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비리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성그룹 회장, 대한정밀의 특혜 및 리베이트, 조직폭력배를 이용한 압력, 경찰 매수. 이건 정말 거대한 조직이네요. 박철수가 말했다. 저희가 각각 다른 부분을 건드렸는데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신 겁니다. 거대한 조직을 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순자 할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태성그룹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혹시 그 회사 창업자가 정영석이라는 분인가요? 정 회장이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분, 저랑 아는 사이예요. 네,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동네에 잠깐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그때 영석 씨는 정말 가난했어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마을에 왔죠. 저희 집에서 몇 달 머물렀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네, 그분이 떠날 때 저한테 약속했어요. 순자야, 내가 성공하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할머니는 잠깐 눈물을 글썽이더니 계속 말했다.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뭐, 바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정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런 일이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옛날 일이니까. 근데 이상하네요. 그분 아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오다니.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세 사람은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마치 50년 전부터 시작된 운명의 실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김미영이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될 수 있죠?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혼자 고생했을 거예요. 정 회장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갚지 못한 은혜를 제가 이런 식으로 갚게 되는군요. 이제 세 사람은 서로의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각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저 혼자서는 태성그룹 같은 대기업과 싸울 수 없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저도 경찰 조직의 비리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고요. 김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이 말했다. 저도 혼자서는 형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면 완전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박철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대한정밀의 회계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정 회장은 태성그룹과 대한정밀 사이의 특혜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미영은 조직폭력배와 경찰의 결탁 증거를 수집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연결하면 김미영이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던 이들의 비리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도 의외의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영수 씨가 예전에 저한테 준 편지가 있어요. 편지요? 네, 50년 전에 이곳을 떠날 때 감사 인사와 함께 쓴 편지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할머니가 가져온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순자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 이것이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편지가 나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정 회장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6월 초 태성그룹에서 사람들이 남해까지 찾아온 것이다. 형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 회장의 비서가 와서 말했다. 지금 서울로 올라가시죠. 정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형을 만나러 가면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만 다닐 수는 없었다. 가보죠.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박철수와 김미영은 정 회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워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는 혼자가 아니에요. 박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정영수 회장 정 회장의 형은 차갑게 동생을 맞이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했나? 형님도 아시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각? 뭘 생각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걸. 그때 박철수와 김미영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형님의 비리를 증명할 증인들입니다. 정영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람은 박철수 씨입니다. 대한정밀의 회계 조작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죠. 박철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 서류들이 형님께서 대한정밀에 제공한 특혜의 증거입니다. 이분은 김미영 형사입니다. 형님이 사용한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한 경찰들을 신고한 분이죠. 김미영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정 회장이 할머니에게 받은 50년 전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께서 50년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이 담긴. 하지만 정영수 회장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런 증거들로 뭘 할 수 있겠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한마디로 너희 인생을 끝낼 수 있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기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박철수를 처음 찾아왔던 그 기자들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정 회장이 놀라며 물었다. 박철수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연락했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공개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부터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김미영도 말했다. 경찰 내부의 비리도 함께요.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50년간 쌓아온 태성그룹의 어두운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대한정밀과의 부정거래, 조직폭력배 사용, 경찰 매수, 그리고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50년 전에 한 약속을 저라도 지키겠습니다. 정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태성그룹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영수 회장은 체포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경찰 간부들도 모두 구속되었다. 대한정밀의 임원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정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형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영수는 끝까지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언론은 세 사람을 정의의 삼총사라고 불렀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부정부패와 싸우다가 만나서 거대한 비리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다. 박철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개선에 앞장서게 되었다. 김미영은 경찰청 감찰관으로 특진했다. 정 회장은 새로운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모두 같은 곳에 있었다. 남해의 작은 민박집. 7월 말 세 사람은 모두 남해로 돌아왔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영웅들이 왔구나. 이순자 할머니는 세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50년 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정 회장은 할머니에게 큰 선물을 준비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민박집 운영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일이 좋은데? 그래서 더 좋은 민박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정 회장의 계획은 놀라웠다. 태성그룹의 CSR 사회 공헌 사업으로 남해의 정의의 집이라는 특별한 민박을 만드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박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곳의 명예관장이 되세요. 그런데 8월 초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영수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사실 뇌종양 말기 환자였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의 진짜 목적은 형님이 병원비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정 회장은 믿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5년 전부터 뇌종양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숨기고 있었죠. 치료비가 수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회사 돈을 썼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개인 치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 회장은 급히 구치소로 달려갔다. 형님, 정말이에요? 정영수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다. 태근아, 미안하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회사도 흔들릴 것 같고. 정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냥 가족들 걱정밖에 안 됐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살지? 형님, 왜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말씀만 하셨어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태근아. 형이 잘못 생각했어. 두 형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내 병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회사를 잘 이끌어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직하게 해줘. 정영수의 마지막 소원은 의외였다. 나 그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할머니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은혜를 입은 그 할머니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정 회장은 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9월 초 정영수는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남해까지 왔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영수는 이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할머니는 정영수의 손을 잡았다. 영수야, 너무 혼자 고생했구나. 할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이해했을 거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으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영수는 마침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정영수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다. 이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것은 50년 전 정영수의 아버지가 남해를 떠날 때 할머니에게 주려고 했지만 주지 못한 낡은 반지였다. 이걸 50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순자 할머니께 꼭 전해드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못했어요. 반지 안쪽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자야, 고마워, 영석. 할머니는 50년 만에 받은 선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영수는 그 후 한 달을 더 살았다.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화해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횡령한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유언을 남겼다. 태근아, 이제 진짜 새로운 태성을 만들어줘. 10월 15일 정영수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2024년 3월 1년이 지났다. 정의의 집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박집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민박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부정부패와 싸우다가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 정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는 곳이 되었다. 박철수는 이곳에서 정의상담소를 운영했다.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김미영은 시민안전센터를 만들어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을 했다. 정 회장은 새로운 태성그룹을 이끌며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진정한 경영 철학을 배웠다. 이제 정의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떤 날에는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려는 직장인이 왔고, 어떤 날에는 학교 폭력을 신고하려는 학생이 왔다. 또 어떤 날에는 환경오염을 고발하려는 시민이 왔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여기서 힘을 얻어가세요. 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썼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용기 있는 사람이 왔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나이 들어서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다. 철수, 미영, 태근이가 모두 행복해 보인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해내고 있다. 영수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있을 것 같다. 50년 전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2024년 여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이 직접 정의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성지가 되었네요. 대통령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무슨 큰 일을. 그냥 손님들 받는 것뿐인데요. 할머니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런데 대통령 방문 이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에서 이순자 할머니의 과거를 취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는 사실 6.25 전쟁 때의 전설적인 간첩이었다. 북한에 잠입해서 북한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많은 인명을 구한 영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 후 그 모든 공을 숨기고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살아왔던 것이다. 할머니, 이런 과거가 있으셨다고요? 박철수, 김미영, 정 회장은 모두 놀랐다. 아이고, 옛날 일이야. 그때는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런데 할머니, 왜 그 공을 숨기고 사셨어요? 김미영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웅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전쟁 때도 지금도 내 역할은 같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결국 이순자 할머니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최고 훈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다. 훈장은 고맙지만 난 계속 여기서 민박집 할 거야. 왜요, 할머니? 이곳이 내 자리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내 일이고. 2028년 정의의 집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지가 되었다. 77세가 된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철수는 국회의원이 되어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더욱 강화했다. 김미영은 경찰청장이 되어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정 회장은 태성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남해의 정의의 집에 모인다. 이제 정의의 집에는 새로운 세대의 손님들이 찾아온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온다. 할머니, 저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어느 날 찾아온 20대 여성이 말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 될 거야. 바다맞이 민박의 기적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들은 여전히 겸손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지금도 정의의 집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부정부패와 싸우는 사람들,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람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한다. 여기서 힘을 얻어가세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순자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정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민박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외로워진 사람들,
옳은 일을 하려다가 오해받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순자 할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